김종의 현대시 백선 묶어읽기. 이번 시간은 시인의 색깔이라는 것으로 두 번째로 묶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약간 메입니다. 벌써 또 끝났네요. 우리 시 100편이라는 게 짧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다 이제 음성 강의를 해서 다 끝났고, 제재로 묶어 읽는 것도 이제 다 끝났습니다. 아쉽습니다. 100편이라고 애초에 정한 것은 딱 100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100가지 그러면 뭐 모든 것 이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작했는데 많을 것 같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또 이렇게 많지 않군요. 여러분이 아쉬워해 주신다면 현대시 100편 시즌2, 3 해가지고 현대시 1000편까지 한번 해볼까요? 다 들립니다. 됐다고 전해라 이런 얘기가 다 들립니다. 이번 시간은 시인의 색깔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세 분의 시인을 한번 묶어보려고 합니다. 이용학 시인의 경향, 이용학 시인, 그 다음에 이육사 시인, 그 다음에 한용운 시인, 이렇게 세 분의 시에 대해서 그 대표적인 경향을 짧게, 뭐 제가 말씀드리는 거 말고도 그분들의 시의 경향을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안 하는 것은 그분의 시가 경향이 딱 그렇게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표적인 경향만 우리가 시를 읽을 때 참고해서 읽자는 뜻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이용학 시인의 대표적인 경향은요, 우리가 참 비극적인 역사를 안고 왔죠. 지금까지 일제강점기에 일제의 수탈 때문에 생존이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 그럴 때 이제 이주해서 사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죠. 우리 민족 중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를 때는 유랑 같다 그럴 때 유이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유이민의 비참한 삶을 그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비참한 삶을 그리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이용학 시인은 그런 경험을 했고요. 또 전기에 의하면 부친되는 분도 국경을 넘나들면서 소금 같은 것을 밀수출하면서 고단한 생계를 이어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이제 살 때 여기서 일제강점기 때문에 여기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이 되니까 뭔가 온갖 흉흉한 소문 같은 게 돌았겠죠. 저 위에 가면은 뭐 땅이 너무 넓어가지고 사람이 없는 동네가 있다고 하며 거짓말 하지 말기요. 그런 땅이 남는 동네 어디 있기요? 말이 있겠죠. 그런데 맞습니다. 실제로 그 털보내는 거기 이주해가지고 거기 살았으면 이런 얘기를 했겠죠. 뭐 이쪽에 북쪽에 사는 사람들, 인근에 사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용하게 전라도 가시네라고도 시에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남쪽 지방에 사는 사람들도 아니야 거기 간 사람 있지 않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소문을 따라서 이렇게 만주, 간도, 연해주 쪽으로 주로 이게 땅이 넓은 쪽으로 이렇게 이주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지금도 그 후손들이 거기 살고 있죠. 그러면 이런 비극적인 역사적인 체험을 이용학 시인이 직접 겪었던 분이기 때문에 유이민의 비참한 삶을 그린 작품들이 많다. 그럼 이럴 때에는 정서가 무슨 정서겠어요? 막상 갔는데 남의 나라에서 살기가 이렇게 넉넉하지 않았겠죠. 물론 일제강점기 때 우리 조국에서 사는 게 좋겠습니다만은 오죽이나 살기 힘들었으면 이렇게 유랑 이민을 갔겠습니까? 그런데 그 삶이 여기보다 훨씬 비참했으면 비참했지, 거기가 뭐 먹고 살기 넉넉한 땅은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니까 거기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그래도 항상 고국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것을 안고 살게 되죠. 그 강한 시련 속에서 그것을 그래도 극복해 보려는 의지, 그런 것을 갖게 될 거 아닙니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운데도 갈 수 없는 비애나 뭐 절망 이런 것을 많이 노래했다. 그래서 이용학 시인의 시에 이런 정서가 많이 드러나는 것은 일제강점기의 유이민의 비참한 삶을 비교적 많이 그린 시인이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육사 시인의 대표적인 경향을 한 가지로 얘기하라면 강한 의지라고 그럴 수 있어요. 이육사 시인은 굉장히 대륙적이고 좀 규모가 크죠. 네, 말하는 것도 어조도 시를 읽을 때, 이육사의 시를 읽을 때는
굉장히 강한 어조로 읽어야 됩니다. 그렇죠?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이런 식으로 읽어야지만 이육사 시인의 시가 어울립니다. 되게 이제 윤동주 시인하고 이육사 시인을 비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육사 시인이 연세가 좀 더 많으시죠. 삶도 비슷하게 일제에 저항하는 삶을 살다가 결국 생을 마치신 삶도 비슷하고 시의 경향도 비슷합니다. 윤동주 시인의 시가 되게 이제 성찰에서 시작해가지고 의지로 간다고 말씀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럼 윤동주 시인의 시는 성찰과 의지 쪽에서는 윤동주 시인은 여기는 이제 둘 다 나타나긴 나타나는데 윤동주 시인의 시는 경향이 성찰 쪽이 좀 더 강한 인상이라면 이육사 시인도 황혼 같은 시는 성찰이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이육사 시인은 성찰이라는 것이 시의 문면에 강하게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다 비슷한 길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를 겉으로 읽어보면 이육사 시인은 항상 성찰 쪽보다는 강한 의지, 극복 의지 이런 것을 드러내고 윤동주 시인은 성찰 쪽이 성향이 더 강하지요. 물론 의지로 이어지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결국 같은 길인 것이 윤동주 시인은 성찰로 시작해서 결국은 의지로 가는 것이고 이육사 시인은 의지라는 것이 그냥 얻어지는 거겠습니까? 그 삶에 대한 정확한 진단, 자신의 삶에 대한 정확한 성찰, 진단이 있어야지만 이렇게 이어지는 거잖아요. 다만 문면으로 시의 표면에 드러나기에는 이런 것이 강하게 드러나지 않아서 대개는 이육사의 시 그러면 의지 이렇게 읽으면 대개는 이제 읽혀지는 경우가 많다. 이육사 시는 이추환 시가 그런 것처럼 이육사 시도 강한 저항 의식, 되게 지사적인, 대륙적인 그런 아주 강한 어조로 읽으면서 의지를 표명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제 의지를 표명하는 장치가 대개는 이제 명령형 같은 거 사용하면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명령형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명령형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단호한 어조가 단정적인 어조 이런 것이 이육사 시에는 많이 등장을 하죠. 그다음에 이육사 시인은 의지를 드러낼 때 이제 다른 시인보다 이 부사를 활용해서 의지를 드러내는 시를 많이 쓰는 분이에요. 마침내, 참아 이렇게 하는 부사를 활용해서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시가 많다. 이렇게 그 경향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용운 시인의 시 같은 경우에는요. 한용운 시인은 이제 님의 침묵이라고 해서 이제 임이라고 그래야 되죠. 님의 침묵이라는 대표적인 시가 있는데 이게 시 제목이기도 합니다만은 시집의 제목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한용운 시인은 항상 임이 침묵한다는 것은 이건 부재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임이 부재한다는 것을 한용운 시인의 대표적인 경향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부재한 임이라는 것은 님은 한용운 시에 등장하는 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물론 표면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육사 한용운 시인의 삶을 고려해 볼 때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한 분이었지 않습니까? 독립운동가였으니까 조국이라든가 그렇게 민족이라든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승려였으니까 부처라든가 아니면 부처님의 진리라든가 절대자 이런 등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 알죠? 그래서 그 임이 항상 한용운의 시에서는 부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대적인 존재를 향해서 변함없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지요. 변함없는 모습, 변함없는 지향 이런 거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님이 안 계시고 나룻배와 행인 같은 시에서는 나는 밴데 이미 나를 흑발로 배에 타가지고 뒤도 안 돌아보고 돌아가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 분을 향해서 날마다 낡아가면서도 기다려요. 그러니까 항상 부재하지만 그래도 부재하면 부재할수록 그분에게 나아가려는 마음이 조금도 변함이 없이 변함없는 마음으로 부재한 대상을 지향한다. 이것을 한용운 시의 중요한 특징으로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한용운 시인의 부재하는 대상이라는 것은 부재라는 것은 이게 없다는 뜻이거든요. 부재라는 것이 없다 그런 뜻인데 부재하면 부재할수록 오히려 더 강하게 존재하는 임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부재라는 것은 없다는 뜻이고 존재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있다는 뜻인데
없으면 없을수록 있다는 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그러면 너무 소중하고 절대적인 대상이기 때문에 이 말을 이해하면 한용운 씨를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논리이기도 한데 부재하면 부재할수록 존재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어떤 신앙 같은 걸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분이 옆에 계셔가지고 무슨 인증샷 같은 것을 찍은 적이 있느냐? 없죠. 너 그렇게 믿고 따르는 종교적인 신앙의 대상이 있으면 뭐 혹시 목소리 같은 거 녹음한 거 있어? 녹음 파일 같은 거? 혹시 사진 찍은 거 있어? 없지요. 아이 그럼 없네. 아니거든. 이게 존재하고 계시거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계시면 안 계실수록 에이 안 계시니까 그냥 두었어. 에이 안 돼. 없어. 이게 아니라 나의 바람, 나의 기도, 나의 정진 이런 것이 좀 부족했나 보다. 더욱 노력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 안 계시면 안 계실수록 더욱 강하게 그분이 내 마음속에 강하게 존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안 계시면 안 계실수록 존재에 대한 믿음이 오히려 강해지는 그런 절대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어렵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이 좀 역설적인 논리에 해당이 되네요. 역설적인 논리니까 한용운 시인의 시에는 다른 시인의 시보다 역설적인 표현이 많이 등장해요. 님은 갔지만은 나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뭐예요? 말도 안 돼. 생각해보면 모순되는 것 같지만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겠구나. 님은 갔어요. 부재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내 가슴에 내 마음에 더 강하게 존재하는 분. 이런 식으로 역설적인 논리가 많이 등장한다는 것도 한용운 씨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이 길었나요? 이용학 시인은 일제강점기에 만주, 간도, 연해주 이런 쪽으로 이주했던 유이민의 비참한 삶을 그린 작품이 많고 이육사는 단호한 어조로 의지적인 시를 많이 쓰는 분이고 한용운 시는 부재한 대상 그 임에 대해서 변함없는 정진 추구의 자세를 지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설명만 가지고는 그런 정말 기계적인 공부가 되니까 대표적인 시 한 편씩을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용학 시인의 낡은 집입니다. 이 낡은 집이라는 것도 날로 밤으로 왕검이 줄치기에 분주한지 마을에서 흉집이라고 꺼리는 낡은 집 있는데 이 집에 살았던 사람들은 대대손손 가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이 결국은 그 가난을 견디지 못해서 어디를 갔느냐. 털보내 간 곳은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이게 되게 이제 유이민의 삶이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이주를 해가지고. 이 시를 제가 지금 자세하게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다른 경로로 이 시를 설명드릴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에 나오는 것처럼 이용학의 시는 이렇게 가난을 견디지 못하고 이주해서 살았던 우리 민족의 처지 그런 것을 그렸다는 거예요. 이용학의 오랑캐꽃 이런 것도 있거든요. 대표적인 시로 오랑캐꽃. 또 우리 고려 장군에 의해서 여진족이 이렇게 쫓겨갔던 것처럼 일제강점기에 일제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쫓기는 처지가 되었다는 그런 연민의 심정,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아름다운 꽃에다가 오랑캐라는 이름이 붙인 것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일제강점기에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던 우리 민족의 삶이 이입이 되어서 그렇게 한 거죠. 용학에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아버지가 비참한 삶을 사다가 조국이 아닌 곳에서 객사를 하신 거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죽음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이 뭐 다 슬프겠습니다만은 특별히 더 슬픈 이유는 그렇게 유의민의 삶을 살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렇고 용학의 두만강 너 우리의 강아 이런 것도 이렇게 이주할 때 두만강을 건너서 이쪽으로 이렇게 열차를 타고 이주해 가면서 내가 지금은 이렇게 불우한 처지여서 이렇게 이주해 가지만 두만강 너 얼면 안 된다. 항상 바다까지 이어서 갈 수 있도록 결코 얼지 마라고 두만강 너 우리의 강아라는 제목의 시를 썼는데 그것은 강에게 얘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자기의 내면적인 결의로 보는 것이 더 가능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라도 가시네다. 그래서 나는 함경도 사내인데 내가 먼저 이주해 왔는데 전라도 가시네다. 그래서 여러분 본 적 있을 겁니다. 혹은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겁니다. 나중에 전라도 가시네가 나중에 자신보다 나중에 이주해 온 거예요. 그 황량한 불모의 땅에서 같은 민족을 보니까 감정이 예사로울 수가 없겠죠. 그래서 보듬어 주고 싶은 심정. 그러면서도 그 시련 속에서도 나는
눈보라가 치는 그 길을 우줄우줄 나설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강한 의지를 보이는 전라도 과시네 등등의 이용학의 시편들이 다 대부분 일제강점기의 유의민의 삶을 그린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때에도 이게 벌써 강하게 읽어지죠. 오히려 꽃은 밝게 피지 않느냐. 그럼 시련이 있으면 있을수록 오히려 강인한 삶의 의지 이런 게 느껴지지 않느냐. 북쪽 툰드라의 찬새벽에도 꽃맹아리가 움직거리고 있다가 나중에 제비 때 까맣게 날아오길 기다리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강한 의지를 가지고 시련을 견뎌내보자. 그러면 마침내 저버리지 못할 약속처럼 그렇게 우리가 바라는 미래가 올 것이다. 그래서 뒷부분에 이 제목이 뒤에 나오지요. 이 시의 제목이 이육사의 꽃인데요. 이렇게 저버리지 못할 약속처럼 뒤에가 이제 어떻게 이어집니까? 한바다 복판 용소즘 치는 곳에서 꽃성 이렇게 꽃냉아리가 이렇게 엄작엄작거리고 추위 속에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만 나중에 날이 풀리면 꽃으로 만든 성 캐슬 이렇게 되려면 지금 그렇게 강인한 의지를 가지고 이겨내야 된다는 이육사의 꽃이었습니다. 교목이라는 것도 아시죠? 교목이 밑둥이 크고 아름드리 큰 나무를 이제 교목이라고 그러는데 이 교목을 통해서도 내가 나무로 이렇게 서 있다가 나무로 이렇게 커다란 나무로 서 있다가 바람이 이렇게 불어도 너 흔들리지 않을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바람이 분다면 나는 여기 호수가 있는데 호수 속 깊이 거꾸로질 거야. 그럼 나무가 호수 속에 들어가면 뿌리가 이렇게 다 드러나가지고 결국은 물에 박히면 죽게 되겠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난 차라리 죽음을 선택할 거야. 왜냐하면 바람이 나를 흔들지 못하도록. 알았지? 이렇게 하는 강인한 의지를 드러내는 이육사의 교목 같은 것도 그렇고요. 절정이라는 거 알죠? 절정이 북방으로 쫓겨나고 고원으로 쫓겨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입지가 점점 좁아져가지고 서리빨 칼날진 그 위에 여기 서게 한 발 발끝으로 설 수도 없을 정도로 여기에 오게 됐다는 거예요. 끝까지 견뎌야지만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거죠. 이육사의 절정입니다. 이게 이 절정의 상황이 여기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강인하게 시련을 끝까지 견디면 이 상황에서 이거의 연장선을 그면 이렇게 넓은 정신적인 그런 경지를 경험할 수 있어요. 초월의 경지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면 현실이 점점 입지가 좁아지는 겨울은 강철과 같은 그런 이미지의 어두운 현실이라면 정신적으로 초월하고 보면 강철로 된 무지개다는 구절이 인상적인 이런 정신적인 황홀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강인한 정신을 가지고 절정의 정신을 가지고 이겨내야 된다는 이육사의 목소리가 느껴지시죠? 대부분 이육사의 시는 이렇게 강인한 의지를 드러내는 시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한용운의 시는 대표적으로 님의 침묵인데 나는 당신의 옷을 다 지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당신이 없어요. 다 지어 놓았는데 안 계신 거죠. 그래서 안 계시니까 언제 온다는 보장도 없고 정말 실망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분을 위해서 옷을 만들어 놓습니다. 옷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나는 당신을 기다리는 이 과정 자체도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은 절대적인 분이기 때문에 안 계시면 안 계실수록 더욱 더 내가 그분에게 나아가려는 마음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옷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주머니에 수를 놓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 수를 놓고 있으면 나의 마음은 그냥 뭐 찬찬해지고 평화로워지고 너무 행복해지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수를 놓는 것의 비밀이 뭐냐 하면 저는요 이 주머니만 완성하면 끝나거든요. 옷 만드는 게. 근데 일부러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짓기 싫어서 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짓고 싶어서 짓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한용운 시인의 시에는 이렇게 역설적인 논리가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짓기 싫어서 안 짓는 게 아니라 짓고 싶어서 안 짓는 거예요. 이거를 다 완성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나의 희망 이런 게 없어지잖아요. 나는 이거를 놓을 때마다 당신을 생각하는 그 과정 자체가 행복한 기다림인데 그걸 다 하고 나면 그 기쁨이 사라지니까 하고 싶어서 오히려 안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역설적인 표현이 드러나면서 그분이 안 계시지만 그 기다림 자체의 과정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안 계시면 안 계실수록 그 부재를 통해서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하게 그분을 원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논리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님의 침묵도 있고 한용운의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한용운의 대표적인 시인이 알 수 없어요.
그다음에 당신은 100번이나 단련한 금결입니다. 이렇게 예찬하는 한용운의 찬송이라든가 뭐 이별은 미의 창조. 이건 제목 자체가 역설적이네요. 그렇죠? 이별은 미, 아름다울 미자입니다. 미의 창조다. 그래서 이별이 슬픈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를 창조하는 것이다는 역설적인 논리가 나타나는 이별은 미의 창조, 이런 것 등등이 다 한용운의 시를 이렇게 일관해 보면 전체적으로 특징이 다 부재한 대상에 대해서 그분에게 나아가려는 변함없는 마음을 보여주는 시, 또 역설적인 논리가 많이 등장하는 시로 우리가 그 특징을 정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현대시 백선에 대해서 묻고 읽기까지 다 했습니다. 저는 이 수업을 하는 동안에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시라는 것을 단지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제가 이제 그 책에도 그런 말을 썼습니다만은, 우리가 1학년 처음 들어가서 한글을 배울 때 제 기억으로는 처음에 했던 문장이 절수야 놀자, 영희야 놀자였거든요. 그래서 그 놀자라는 것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제 한글을 배움을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시라는 것을 공부다, 이걸 100편을 언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틈나는 대로 자투리 시간을 잘 활용해서 음성으로 된 그 100편도 자주자주 이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들어주신다면, 그리고 그것을 잘 즐긴다면, 그것이 그냥 마음 먹고 막 이렇게 노력하는 공부보다 훨씬 더 위길에서 여러분에게 큰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감히 확신을 해봅니다. 수업하는 동안에 저는 너무너무 즐겁고 좋고 그랬습니다. 또 다른 기회에서 뵙겠습니다.